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사전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설 특집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오늘 설 특집은 법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워낙에 최근 들어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법 자체가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법을 적용하는 행태나 법을 만들어가는 행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을 집행한다는 것들이 뭐 다양한 게 있을 거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도 있을 것이고,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지난 이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우리 김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필성입니다. 예.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죠. 저희.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생겨지셨어요. 요새 힘들게 살고 있어서. 살이 빠지셔가지고. 네. 예. 자,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설 특집 이어갑니다. 최근에 뭐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앞단에 지난 3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들의 1심 선고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서 모르겠어요. 좀 쾌청하게 그 재판을 바라봤던 것은 한독수 전 총리 재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들 좀 실망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2월 19일에 있을 오후 3시에 직위원 재판장이 진행하게 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 뭐 생중계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단죄가 너무 늦어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 두 분은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재판 운영은 워낙 말이 많았으니까 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법정 입장에서는 재판 운영은 뭐 좀 엉망을 해도 되니까 판결이 잘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예. 그래서 저기 뭐 재판 운영을 나이스하게 하더라도 판결이 엉망인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것과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는 도중에 심각한 판단이 한번 있었죠. 석방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유례가 없는, 이제까지 구속 기간을 누가 그렇게 산정해?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고, 그게 인정이 정말 사실은 그게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때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관련 사건들, 그러니까 다른 구속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대부분이 위법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되는 거죠. 거고요. 예.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 위법한 구속이 되면 증거 중에 상당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쏟아지는, 완전히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위원이 그걸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그 신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즉시한고 포기했죠. 그래서 이거 사법제도 망가지겠다 이거는. 이거는 단순히 이게 그 진짜 내란 수기 한번 살려보겠다고 망가뜨리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냥 유야 넘어가면서 그 후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진행됐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또 교통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직위원 사건의 재판장의 판단에 대해서 전 여전히 지금 그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재판 진행에 나이스하지 못했다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한번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일 기자는 어떠세요? 쭉 봤던 뭐 1년 이제 상황. 먼저 구속 취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 하면서 하다가 찾아보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참여한 책에서는 노태학 뭐 이런 분들이 했던 법 판사들이 낸 책에서는 당연히 그 원래 기준이 맞다라고 당연히 써놓고 해서 그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직위원 판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당신이 참여한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혹시 왜 이런 판단했냐 그랬더니 그거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니까 검토를 했다.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양반은 뭐 변호사들이 다 얘기하면은 검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판단이란 부분은 어쨌든 판사들이 하면 기존의 어떤 판례나 관행 뭐 여러 가지 기속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새롭게 갑자기 기준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 뒤로 우리가 수많은 의구심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불안감을 안고 재판을 지켜봤잖아요. 문제는 그 재판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심 2차례 포함해서 43차례 공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사실 월별로 뜯어보면요, 이게 어떻게 재판 시간이 뻔히 보여요. 보면 이게 1월 26일인가 기소가 돼서 1월 31일 날 작년에
법원에 배당이 됐는데 그때부터 재판 월별로 숫자를 세보면은 4월에 2번, 5월에 3번, 6월에 3번, 7월에 4번, 8월에 3번.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슬렁슬렁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두들겨 맞고 내란 전단 대법 만든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확 피치를 올려서 9월에 6번, 10월에 5번, 11월에 6번, 12월에 7번 공판을 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어떤 뭔가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보다 굉장히 그동안에 루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게 월별 공판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재판 진행을 좀 이상하게 해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제 뭐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뭐 그래도 이제 어쨌든 기대는 어쨌든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 근데 사형으로 나왔으면 한다라는 일단 어쨌든 그게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어서 없다지만 어쨌든 사법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단죄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사형 구형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나와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견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앞서 구속 취소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 지기현 판사는 그 중간에 뭐 논란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술집 가서 뭐 접대를 받았네 어쩌네 그런 것들을 대법 단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 대충 사고 쳐놓고 인사나면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에다가 3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내용들이 최근에 선고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럼 뭐 변호사분들도 실무에서 많이 못 봤다는 공소기각이 몇 차례 그냥 연속적으로 나오고 또 선고되는 형량 자체도 좀 적고요. 뭐 김건희 씨 재판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봐주려는 일종의 재판부의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네.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선 결과가 좋으면 사실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 들으면서 떠오른 게 과연 그 정도 재판이 그럼 열심히 한 거냐? 한 거냐? 사실 이제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네. 빨리빨리 진행하라.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같은 그렇죠. 경우에 2주에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화요일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하고 금요일 날 쉬었어요 한 번. 2주마다 금요일이 쉬었는데 그 금요일 왜 쉬었냐면 공선법 다른 사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정동 사건에만 그러니까 한 달에 타주잖아요. 한 달에 최소 재판이 6번, 7번이 있었던 건데 그 언제까지 재판을 했었냐면 지난번 총선 있죠. 그렇죠. 예. 총선 선거 하루 전날까지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뭐 이거 좀 연기해달라 그랬을 때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 선거니까. 예. 그러면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요 사건 이전에 내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내란 사건. 그 사건은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했습니다. 일주일 5일이잖아요. 수요일 빼고 월화 목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을 6개월을 끝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법원의 방침대로 된 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법원이 정말 몰아치면서 하면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석기 풀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다시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얼마나 느슨하게 했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법원의 분위기라면 이게 지금 설렁설렁하는 게 법원의 분위기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원 전체의 기조라면 봐주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소기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소기각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소기각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특검이 사실은 우리나라 특검법이 지금 계속 옛날 특검법을 복붙하는 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동안 실무상 뭐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만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김건희 특별법 같은 경우에 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근데 관련된 사건을 매우 좁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작정하고 봐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앞서 그 통진당 케이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주요 비판 포인트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걸 너무 가벼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걸, 그 엄중한 내란이라는 걸 너무 가벼이 보고 일반의 형사 사건 혹은 뭐 여의도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정쟁의 일환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통진당 사건의 재판의 횟수나 속도를 비교해 보자면 똑같은 내란이란 케이스라고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건 왜 이토록 느리게 진행이 되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집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만 작동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비판 지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관련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내란인 것이고. 예, 통합진보당 사건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저기 변호인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1심할 때는 방을 아예 여간방을 잡아놓고 했어요. 다음날 재판을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을 그렇게 돌렸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내란을 가볍게 훨씬 그 사건이 가볍게 끝나고 결국은 사실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좁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증거와 법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까다롭게 해서 김건희 전부 무죄 나오고. 그렇죠. 이건 지금 법원의 기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인 거죠.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법원에 이거야 뭐 많은 말씀들을 안 하고 이제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던 부분이니까 더는 이제 처벌을 안 하되, 다만 이제 특검, 그러니까 어쨌든 좀 특검법에 뭐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특검 수사에 사실 문제점도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특검 수사라 문제점이라 하면 특검 자체의 어떤 능력도 있지만 거기 파견된 검사들의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태도, 수사에 대한 어떤 루스함이 또 반영되는 거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쉬운 것들은 있죠. 보면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사실 뭐 김예성 집사, 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도 좀 너무 본질이 아닌 거에 수사를 너무 집중하고 그렇죠. 그 부분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게 정말 김건희 이름을 팔아서 뭐 이른바 사기치고 슈킹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돈이 김건희 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그때도 얘기했었고,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무죄나 뭐 공소기각 나오는 어떤 저 단초가 됐던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어쨌든 특검 수사 그때 그 단계 수사라는 게 사실은 뭔가 조금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점점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서 최종적으로 이 목표로 한 사람을 기소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 이걸 차분히 어떤 계획이나 단계별 계획 같은 게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뭐 각각의 영역별로 팀을 쫙 만들어 놓고 경쟁시키듯이 막 추진하다 보니 먼저 나온 쪽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우선순위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워낙 뭐 혐의나 의혹이 많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법원 단계에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게 정말 어떤 이 사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나눠져 있지만 이걸 갖다 뭐 지금 내란의 어떤 친위 쿠데타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로 김건희 관련된 의혹 때문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사건도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내란 단죄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너무 판사들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법리, 하나하나의 사건 딱 그 범주 안에서 딱 보는 굉장히 그 이른바 사실 그렇게 수사하고 그렇게 재판하는 게 뭔가 보통 과거에 뭔가 봐주려고 할 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고 딱 여기만 보는 거죠. 야, 그 사건 말고 요 사건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다만 이게 뭐 불고불리든 뭐든 뭔가 이게 네 책상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네 알잖아 이거 이 사건이 왜 있었는지. 사실 그 큰 틀 안에서 해야지 좀 더 좀 적극적인 판단이 서고 어떤 판례에 대한 좀 새로운 해석도 하고 또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판사들이 정말 그런 거 하기 싫거나 뭔가 눈치가 보이거나 뭔가 봐주고 싶을 때 사실은 한없이 좁게 하나씩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그 신뢰가 뭐랄까요, 과거에 국가기관들 신뢰도 조사하면 그나마 법원이 높게 나왔었는데 12.3 내란 이후의 법원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또 상정시키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법 왜곡죄 관련된 게 있고, 최근에는 재판소원제, 그리고 이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얘기가 될 텐데, 글쎄요, 이 이야기도 참 길게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대응, 조희대 대법원의 대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영재라는 인물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면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국회를 설득하겠다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의 일성이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신지 우리 김남일 기자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 부분은. 이게 보면 뭐랄까 이게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사실은 뭐 사법행정을 뭐 대법원장이 뭘 받아서 한다는 자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회 와서 국회 설득하는 그러니까 역할이거든요. 대법원장이 안 나오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예, 나오는 나와서 거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 관련된 여러 법안이든 뭐든 법원이 원하는 거 아니면 국회가 입법 사안 했을 때 뭐 그걸 협조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은 좀 아닙니다라고 해서 뭔가 잘 구슬르고 사실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박영재 대법관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와서 저번에 법사위 처음 나와서 임명된 다음에 나와서 했을 때 그 뻣뻣한 자세 그렇죠. 봤을 때 예. 아 저건 조희대가 싸우려고 보냈구나.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박영재 대법관을 애초에 조희대가 시켰을 때 처장 시키려고 시킨 거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켰을 때라는 건 뭐예요? 대법관에 제청했을 때, 대법관이 제청했을 때.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임명됐을 때 보면 그럼 이재명 후보의 그 3심 주심이었던 것도 그 영향이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심이 어쨌든 배당의 어떤 저 무작위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걸 바로 넘겨준 거는 박영재인 거는 변함이 없고 예, 넘기라고 하니까 바로 넘겨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원행정처이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이 과연 국회와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협력 이 부분은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지가 있는가? 예, 이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은 반응이 뭐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언 사실 뭐 10년, 20년 끊임없이 계속 논의가 됐고 어떨 땐 입법 단계까지 갔다가 뭐 안 된 경우도 있고 있는데 나오는 반응은 무슨 날벼락 맞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아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미 수없이 아마 내부에 캐비넷 열면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대응 보고서 A안, B안, 뭐 C안까지 온갖 저 보고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걸 무슨 날벼락 받은 것처럼 이러면 당장 큰일 난다. 그동안 대법원이 수많은 그 관련된 대응을 해왔고 그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하고 하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심지어 절충안까지 다 있어요. 대법관 예. 증언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근데 마치 무슨 국민의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관이 이 아침에 하면서 출근하면서 했던 말 그 말이잖아요. 아니 재판소 그동안 대법원 사법부가 사실은 수십 년 전 사건 이제서야 재심하면서 예. 판사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요. 대법원장이 저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법부 차원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법부가 판사들이 다 군사정권이든 뭐든 부역하면서 다 맞춰서 판결해놓고서 그게 이제 줄줄이 이제 나중에 재심이 되고 당사자들은 억울해 죽겠는데 수십 년 동안. 그래놓고서 사과는 그냥 개별 판사들한테 맡겼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민에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들이 언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재판소는 법원의 어떤 재판 중에 정말로 어떤 법률이나 헌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명백한 경우 그 정도는 재판소는 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예.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운운하는 건 사실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우리 김필성 변호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론으로 어떤 법은 어떻고 어떤 법은 어떻고 뭐 이런데 이게 법원의 대응이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이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법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확장해서 보면 법조 귀족, 법조인들 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계속 자기들 단골처럼 쓰이지만 그렇죠.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놓죠. 쓰이지만 예. 사실 헌법상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없죠. 이게 네. 원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개별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개별 사건에 있어서 사건 판단에 있어서 독립을 하라는 거지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없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산부의 하나로서 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무효하니까 이게 지금 재판의 독립을 본인들이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무효의 원칙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대법원장이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는 것이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사로부터 받은 사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재심 사건. 그 이제까지 사실 거의 모든 재심이 2심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법원. 왜냐하면 그 법상 재심 사건의 실질적 재심 절차는 실질적으로 그 원심 사건을 했던 실질 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은 파기환송만 하거나 확정만 시키지 예. 실질 판단은 2심에서 한단 말이에요. 2심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되는 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3심에서 파기 자판, 실제로 판심에서 자기가 직접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은 재심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역사상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파기 자판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재심 사건. 재심 사건. 왜냐면 죽산 조봉원 사건. 조봉원 선생 예, 사건을. 그리고 제가 그 조봉원 선생 사건의 재심 담당 변호사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2012년인가 3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언론이 주목을 했어요. 처음으로 대법원이 처음으로 직접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입장에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봤어요. 제 구도 변론을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서고 나 옆에 그 대검 공판부장하고 해서 말을 했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끊더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딱 끊더니 지금 법원이 잘못됐단 말이냐고. 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법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잘못됐다는 말이 나올까봐 대법원장이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나마 개혁적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정도면. 네,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서 잘못한 적이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거의 밝힐 수 있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이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들이 모여 있는 그 조직, 행정 조직, 그걸 독립시켜서 그들이 아무런 행동을 해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런 판단을 해도 터치할 수 없고 마치 이게 사법부의 독립인 것처럼 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어떤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거나 처벌되는 경우들은 몹시 드물고 굉장히 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일반 버스 기사는 800원 때문에 또 어떤 노동자는 초코파이 때문에 뭐 과해 보이는 처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판판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법부 독립은 없다. 변호사님 그러면 입법부도 독립이고 다 뭐 그렇죠. 모든 데가 다 독립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법권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외부의 어떤 뭐 침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네 조직의 어떤 독립으로 자꾸 이걸 치환해서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이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어떤 국민 기본권 침해는 사실은 뭐 입법부도 할 수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사법 재판에 대해서만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도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행정 소송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결국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헌법 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송을 못 하니까 사법부도 재판에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법권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도 헌법 소원 못 하지. 그럼 행정 소송 자체도 또 재판 결과를 무조건 거치게 돼 있으니 이것도 결국 못 가지. 결국은 국회 입법부 관련 사항만 재판 소원이 가능하거든요. 이 말은 오히려 가장 어쨌든 선출된 권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가진 국회만 오히려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당하게 만들고 실제 집행 단계에 있는 행정이나 어쨌든 뭐 재판의 결과로서 심대한 어떤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그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헌법 소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 중에 오로지 입법권만 헌법 소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든 제한적이나마 지금 열어보자라는 게 재판소원법인데 지금 대법원의 반응은 매우 즉자적이고 매우 그 사법부 독립적인 그렇죠. 왜곡 호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 측, 그러니까 박영재 뭐 법원행정처장의 워딩 그대로라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사실은 대법원이 수준 낮게 보죠. 자기는 아래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누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맡은 영역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견제 균형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대법원이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년 체제가 둘을 분리하는 식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잘 되는 케이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외부로 보기엔 잘 짜여져 있지만 지금 법원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최고인데 감히 헌재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들이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관통하는 건 위헌이니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자기들이 무호한 귀족이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일 짜증 나는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헌재가 잘 운영된다 이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이제 법조계 사람 들은 건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법원을 대법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한국은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판례가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거지만 좀 대통령 탄핵 판례가 2건이나 있는 나라가 이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헌재가 그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2차례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대표적인 판례가 이미 외국에서는 다 번역돼서 다 그렇죠. 통용이 되거든요.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미안하지만 뭐 전압 아무리 뭐 원벤치 뭐 단일한 목소리 무슨 심도 깊은 토론을 나온 판결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뭐 세계에서 뭐 통용되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래서 모범 사례로 뽑히지도 외국에서는 않고, 한국 최고법원은 헌재 아니야?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혹은 대법원장이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매번 들어가는 게 국민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요거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최신 기준으로 2023년 기준, 2022년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2023년에 지금 그걸 찾아놨으니까 2022년에 대법관 1명당 연 4,038건을 처리했습니다. 1년에? 1년에 예. 한 건에, 그러니까 1년에 대법관 1명당. 근데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공선법 사건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이상으로 날림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적어도 올라온 거 한 번은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에 내 운명이 걸려 있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그 최종심까지 받아보고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상속이가 시켜버린다. 이게 너무 판판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서비스고 무슨 국민을 위한 사법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소송 지옥이 무슨 소송을 여러 번 하게 해서 나타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재판소 온다면 소송 지옥에 빠질 거죠. 맞아요. 예. 사실은 이미 한국 재판 자체가 지금 소송 지옥입니다. 그렇지. 이게 여러 번 재판을 받아서 소송 지옥도 있지만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거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와 어떤 태도의 어떤 문제, 그리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 마치 그 판사 그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 판사 스스로들은 뭔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무오류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인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주는 태도. 국회에서 입법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입법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이 사법부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제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어렵죠. 어렵다. 그게 지금 사법개혁은 사실 아직 틀도 안 잡힌 상태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검찰개혁 보시면 돼요. 검찰개혁은 사실은 검찰은 정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도 헌법소원 냈다가 또 각하당했잖아요. 예. 온갖 지금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본인들이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공고한 무언가가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그런데 법원은 더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게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가 활동을 하셨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김필성 변호사 여기 계셨네? 라고 했던 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 사퇴한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때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사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처음에 첫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의결기구도 아니고 자문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 그만 해도 그만 아니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뭘 논의하면 되고 우리가 논의한 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받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원칙적으로 논의 주시면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자기들이 작업을 하면 피드백을 와서 우리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이걸 왜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아니면 초안이라도 나오면은 초안이라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날짜도 기억합니다. 1월 9일 날, 1월 9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이제 한 번도 회식을 안 했는데
회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밥 한번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아니고 그 추진단에서 자문위원들에게 그래서 뭐 밥 사면 좋은 일이니까 밥 얻어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날씨 시간을 비워놨는데 이틀 전인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 전에 보세요. 이렇게 옆에 세미나실을 잡아놨, 회의실을 빌려놨다고. 왜요? 라고 했더니 법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세미나실에서 그래서 무슨 법안이냐 이제 의원들이 했더니 법안 청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그 다음 월요일날 입법 예고할 거니까 그 전에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하고 갔더니 법안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법안이 나왔고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의한 것과 반대로 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검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식의 법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즉석에서 보고 다시 다 걷어갔대요. 기밀이라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뉴스 보시면 다들 기억나실 텐데 그 중수청, 공소청 이런 이름 달고 검찰청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수청은 이때 나왔던 얘기가 그 이원화돼 있었던 수사사법관이 등장하는 그 뉴스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 얘기가 원래는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때 뭐 서보학 교수라든지 등등의 자문위원들이 이거 우리가 그동안 논의하거나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도 너무 비민주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사퇴를 했었고 그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지금 교정이 돼서 또 나오잖아요. 지금 뭐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오늘 또 다시 민주당 입장 보면은 이제 다시 설 연휴 뒤에 이제 의총 열어서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그 청와대 쪽에다 한 말은 사실상 청와대 보라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어쨌든 이건 정부 입법이다. 이러니 뭐 우리가 이제 당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약간 톤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우리가 정하면 사실은 된다라는 톤으로 말을 하다가 어쨌든 요새 당과 뭐 당청 관계나 여러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뭔가 그거보다는 좀 톤이 수그러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조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보안 수사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뭐 보안 수사권 존치와 보안수사 요구권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안수사권이든 보안수사 요구권이든 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이 협력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그 전에 대통령도 말한 거긴 하지만 뭐 수사 다 끝난 다음에 넘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사실 저는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효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했던 게 뭐 미국식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많은 그 미국 검사나 아니면 뭐 경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은 어쨌든 그 끊임없이 초기부터든 어디든 협력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수사기소의 분리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는 어떤 국민에게 어떤 더 이상 어떤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아니면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거 처벌받게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단순히 기소 분리라는 어떤 저 선언적인 거 기계적인 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협력 관계는 사실은 이제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근데 이걸 만약에 협력 관계라는 거 협력해야 된다라든지 뭘 해서 했을 때 이게 정말 실제로 될까요? 보면 그거는 어렵다.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몹시 지난할 것이다. 어떠세요? 그 중수청 이원화가 일어나되는 문제는 뭐 대충 이야기가 합쳐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보안 수사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고 요구권이라고 했지만 이걸 일종의 건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정부 안으로 이걸 또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사실 여전히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추진단이 여전히 법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서 저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야 이게 그러면 그 실제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전에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 빡빡빡빡 때리고 이럴 때 수사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혔는데 거기에 등 들어갔다고 등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꽂아가지고 확 펼쳤다. 그런 어떤 꼼수라면 꼼수를 써서 보안 수사권을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수사권으로 활용해 버리면 특히 특수 수사, 뭐 인지 수사, 뭐 이런 것들 별건 수사에 있어서 써버린다면 이 과거의 그것으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뭔가 지금은 당장은 검찰에 같이 맨날 같은 층에 있던 애들이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음. 충분히 그런 부분 의심이 되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입직 경로들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어떤 조직이 운영됐을 때 당장 어떤 중소청 공소청 나왔을 때 그 효과가 오늘 내일 당장 1년 뒤에 정말 잘 나누고 했어 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기능이라는 조직이라는 게 새로운 게 됐을 때는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이 교정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수많은 이제 과정들이 거칠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그러면은 여전히 얘네들은 중소청과 공소청의 어떤 검사 애들이 서로 짜움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의 문제와 어떤 구성원의 다양화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김성 변호사한테는 좀 다르게 좀 여쭤보자면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고 그 사람 중에는 그런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이런 거를 컨트롤하자고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입장이라는 게 검찰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는 걸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자리 잡게 되어버린다면 자칫 좀 약간 무서워지는데 우리 지난 몇 년간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후퇴하는 것도 걱정한 거예요. 후퇴. 그러니까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움직임도 꽤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수사기소 분리 이게 수사권 독립이라는 옛날 말 그때 했었는데 수사권 독립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 수사 종결권 특히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불기소 사건은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게 됐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전권 송치라는 말을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보안 수사권 얘기만 하니까 지금 독소만 지금 보안 수사권에 초점이 가 있고 중요한 이슈는 맞지만 보안 수사권만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슬그머니 그 수사 종결권을 수사 종결을 뺐으면은 사실은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모든 사건이 검찰을 거쳐야지 기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진전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뭐 중소청 공소청 얘기고 나오고 수사 범위도 좁힌다 그러고 뭐 공소청장을 이제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변개한다라고 하고 뭔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무언가가 없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 기소를 한다. 그거는 이제 본질이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의 영역에서의 뭐 걱정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쏠릴 거다. 권력이 어디로 집중되면 또 누가 장난칠 수도 있다. 뭐 암장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하나의 솔루션 중에 공수처를 강화하면 어때요? 그 특수범죄 뭐 그러니까 인지 수사 뭐 예를 들면은 그 별건 수사 이런 게 대부분 정치권 권력 이런 게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개혁 이 논의에 있어서의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국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뭐 권력자들이나 이런 몇몇 정치나 아니면 특수한 케이스에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력자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면 주목도 못 받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당하겠어요. 사실 이거 민생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검찰개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국민들의 민생을 다루는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뭐 검사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 망하고 뭐 고생하고 이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기존에 어떤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근데 뭐 강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 안 하네, 검찰이 안 하네, 그럼 우리라도 할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가 되고 이쪽에서 덮거나 뭐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뭐 공수처 얘기지만 사실은 왜 견제하는 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경찰 사실 이제 이게 뭐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일단 경찰의 권한은 엄청 앞으로 커지게 될 거잖아요. 제가 검찰도 출입해보고 경찰도 출입해보고 공수처도 취재해봤는데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들 보면 옛날에 정말 경찰 가장 꼴 보기 싫을 때 했던 걸 다 하고 있어요. 보면 청와대 주변 집회 통제하죠. 아직 저 되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막 근처에서 모텔 막고 뭐 세종호텔 노동자들 그냥 나오자마자 밀어치고, 다시 막 구속 다시 하고 그냥 집회 노동에서 보였던 과거 행태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보 경찰까지 부활시키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수사까지 생기고 저는
이 경찰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네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분명히 견제 장치가 이게 꼭 뭐 이걸 뭐 보안 수사권 문제로 막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수많은 여러 경찰 견제 장치가 같이 동시에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저희가 설 특집으로 이 시간을 만든 것은 사실 오늘 했던 이야기 지난 몇 달간의 내용들 좀 훑어보면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논란들, 비슷한 논의들, 토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쪽으로 좀 약간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내란을 일으키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검찰권과 뭐 사법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더 큰 그림에서 더 큰 범위에서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쪽으로 집중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누군가의 이익으로 볼 것이냐 누군가의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 여기로만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아주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 때 보면 저기 무슨 강의하시는 분처럼 잘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는데 그럼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던 검찰, 수사, 그다음에 기소 그런 사법 시스템에 갖고 있는 그 구조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인 페일러를 보는 거예요. 일종의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깨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윤석열을 때려잡자 또는 뭐 누구 검사가 누구 편이니까 때려잡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 원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권력의 문제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원칙, 헌법의 원칙은 무엇인가.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견제와 균형을 어떤 식으로 뭐를 기준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이것들을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제도 설계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검찰이 나쁜 짓 했잖아. 했으니까 검찰 적당히 좀 힘 좀 빼주고 혼내주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검찰을 없애? 그렇죠. 이게 검찰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최악의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김남일 기자도 끝으로 이게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법조를 오래 취재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또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앞에 뭐 대법원과 헌재 관계 얘기하고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 관계 정말 뭔가 이 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조직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싸우는 조직들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하고 헌재와 대법원은 자신들의 권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떨어져서 간다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 만들어서 쟤네들은 대법관 안 되들이 가는 곳이야라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서열화시키고 뭐 경찰은 검찰의 뭐 옛날에 의사 간호사 비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열화시켜서 만들어온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되지가 않고 남은 거는 유일하게 남은 거는 해당 조직의 어떤 고집과 어떤 자기 주장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이제 통하는 시대는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뭐 유일하게 지켜서 장렬하게 전사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자존심은 있으니 절충이나 타협을 하겠다라고 해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국민의 어떤 이익이나 무엇을 갖다 대승적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항을 할 것인가? 사실은 세 개인데 지금 보면은 의미 없는 이제 자폭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설 연휴 기간에 그분들이 좀 가족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내가 정말 판사가 그렇게 욕먹는 존재가 된 거야? 검사가 이렇게 등록된 거야? 사실 저는 설 명절 밥상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날 수도 있어. 근원적인 고민. 그렇죠. 나의 직업에 대해 가족분들아, 나의 직업은 그동안 선망받던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으냐. 정말 우리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설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라고 얘기해 주신 게 뭐 AI의 발전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든지 뭐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그냥 저희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댓글창에 올라오는 것이 마치 여론의 다인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매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댓글창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조하면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개인을 공격하는 시간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공격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가 없어집니다. 사법개혁하자, 검찰개혁하자,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 의견이 있네, 이거 좋네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이런 의견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야, 너 누구 편이지?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김남일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지혜를 모아보자. 설 연휴에 부디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살짝 한번 던져봤다가 반응이 아니면 바로 접으세요. 부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설 특집으로 오늘 김신성 변호사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랑 거래 트셨으니까 예, 자주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멀지 않죠? 뭐 저희 부르면 다 옵니다. 생계형 변호사랑. 자, 오늘 김필성 변호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김남민 기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스다이브 설 특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